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챕터 4 오늘 공부를 하게 된 서동원입니다. 오늘 공부를 들어가기 앞서 고사성어를 한마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율곡이이가 한 이야기인데요.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할 일을 생각하고 조반을 먹은 뒤에는 낮에 할 일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할 일을 생각할 것이다. 율곡이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면 기획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획, 계획 관련된 내용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할 일을 생각한다고 하죠. 기획한다는 겁니다. 조반을 먹은 뒤에는 낮에 할 일을 계획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할 일을 기획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문구가 떠올랐는데요. 그거는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엄마가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묘지 근처에 살았었는데 아이가 맨날 그 상여 매는 거 이런 것만 흉내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사꾼 같이 맨날 그것만 흉내내고 다니니까 안 되겠다. 다시 학교 근처로 갔더니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겠다. 이런 맹자의 엄마가 자녀 교육 때문에 세 군데나 이사 갔다는 맹모 삼천지교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실제로 맹자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맹자는 춘추 전국시대 추나라 사람으로 맹자라는 책이 유명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사실상 맹자가 아니고 제자들이 썼을 거로 지금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맹자가 언제 태어났는지 맹자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맹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불분명한 맹자가 세 번이나 이사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역사적 자료는 거의 없는데 이사 기록만 따로 남아 있었을까요? 학자 유양이 열려전에서 맹모 삼천지교 이렇게 말해서 지금까지 이 말이 전해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은 전설이다 이런 추세입니다. 약간 좋게 모방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상 맹자 집안은 상당히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춘추 전국시대 당시에는 전쟁이 매일 일어나는 전쟁통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문관보다는 무관을 시키고 싶은, 즉 무관이 득세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부모들도 자식들을 무관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문관들은 지방으로 쫓겨나서 학당에서 글을 가르치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집을 세 번이나 옮겨가면서 공부를 시킨 극성엄마, 맹자의 엄마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래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갑자기 맹모 삼천지교가 떠올라서 맹모의 그 교육 일화를 한번 살펴보고 프로그램 기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은 평생교육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포함한 프로그램 이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장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검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왜 개발해야 합니까? 실무진이 됐든 조직의 상사가 됐든 또한 지역사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는 무엇인지, 이 평생교육 기관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한 프로그램 개발자, 즉 평생교육사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을 왜 개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함.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을 알아야 해당 프로그램이 어떠한 사회적 요구나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음. 둘째, 프로그램 주제는 시대적 상황에 적절한 주제여야 함. 프로그램 주제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 상황과 요구에 맞는지 평가하여 유효성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유사 프로그램 존재 여부와 차이점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한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비교하여서 장점은 갖고 또 단점은 보완하고 해서 독창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은 넷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이 학습자들의 환경을 분석하고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유형과 범위는 무엇인지 파악돼야 된다. 즉,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프로그램 예상 효과와 실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여덟 번째, 개발자를 포함하여 기관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신념이 동일해야 한다. 아홉 번째, 프로그램의 효과와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과 보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료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단체에서 해양에 관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양 스포츠를 즐기거나 또는 해양에 관한 상식적인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할 때 해양 의식을 함양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양 의식을 함양하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명료화시킬 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확고해진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 여부입니다. 기존 유사 프로그램 존재 여부와 차이점도 살펴봐야 됩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사 프로그램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달리할 것인가?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과 보완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점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위한 활동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필요성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사회적 요구, 기관 요구, 개발자 요구. 프로그램 목적, 유사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유사 프로그램과 차이점, 또한 개선점, 개별화 방안,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어떤 게 있는가, 또한 기대한 효과는 어떤 게 있는가. 이 기대한 효과는 이 개발자와 또한 이 관계자들이 같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한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최근에 6분류에서 이렇게 6가지 분류에서 아래쪽 7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안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이 마지막에 포함된 성인진로개발교육. 이 성인진로개발교육은
고령화 100세 사회가 되면서 지금 100세 시대와 지식사회의 맥락 속에서 현대인의 인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사회적인 지원 체제와 지식 생태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7가지의 평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이 7가지 범주 내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죠. 1. 기초문해교육은 이런 파트, 생활문해 프로그램, 다문화 한국어, 내국인 한국문해. 직업능력교육은 직무역량, 자격인증, 직업준비. 또 쭉 아래쪽에도 취업준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향상, 생활문화예술, 레저 스포츠. 그 다음에 5번째 인문교양교육은 건강심성, 기능적 소양, 인문학적 교양. 6번째 시민참여교육은 시민참여활동, 시민리더 역량, 시민책무성. 마지막으로 7번째 포함된 성인 2023년에 포함된 성인 진로 개발 교육은 생애 탐색, 진로 개발, 생애 전환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새로 포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7개로 나눠서 이러한 교육 통해서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나눔을 실천하고 또 자기가 갖고 싶은 인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육법으로 평생교육법으로 지정된 7가지 프로그램 영역에서 우리가 개발되는 프로그램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7가지는 익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성인진로 개발교육. 다음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이 개발팀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팀을 구성할 때 버려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한 의의. 첫 번째, 프로그램 필요성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가장 먼저 프로그램 개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팀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프로그램 성격과 기간에 맞는 적절한 인원으로 개발팀을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협업과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발팀이 구성되면 책임자를 임명하고 각 팀원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네 번째, 전문가 선정 후 협조성과 관계성이 떨어지면 많은 경우에 회의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로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가 선정한 후에 팀끼리 협조성이 강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개발은 공동활동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진 일정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몇 월에 제일 처음에는 팀을 구성하는 게 첫 번째고, 상황 분석, 요구 분석, 설계, 자원 배분, 마케팅, 홍보, 프로그램 실행, 평가, 보고서 제출, 이 순서로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을 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자문위원회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 원장 및 학교면 학교 교장, 대표성이 있는 그 단체에 아니면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유지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봉사 정신이 있는 구성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문회를 구성함으로써 장점은 5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올 수가 있고 또 반영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갈등도 예측할 수 있어서 여기에 관해서 자문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문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주민들은 이러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대표로서 참여하게 됨으로써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또한 자신들의 은행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알고 있고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자문위원회 구성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는 구성원들로 구성되므로 보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내용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 유지들이니까 홍보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적 흥미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식 보유 및 특성 정도, 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가, 영향력, 프로그램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또 지역에 미치는 그 홍보 영향력, 지역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이 자문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참여 가능성, 개발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명단을 이렇게 뽑고 개인적 흥미는 얼마 정도인가, 이분은 4점, 지식 보유는 4점, 영향력은 3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3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계로 해서 이런 준거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및 추진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팀과 자문위원회 구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 개발이 왜 필요한가, 또한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가, 또 개발팀은 어떻게 구성되고 또한 자문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5장 기관 내부,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상황 분석, 조직 분석, 스와트 분석, 학습자 분석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분석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상황 분석은 프로그램 개발을 둘러싼 상황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츄에이션에 대한 어널리시스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환경, 조직, 개인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상호작용에 포함된 요소들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에 속해 있는 환경과 더불어 형성된다. 조직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요인들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둘째, 조직 내부의 자원과 목표, 규제, 역할 기대가 프로그램 형성과 운영에 영향을 받는다. 조직의 목표와 정책에 맞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 조직의 목표와 정책이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이런 상호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프로그램은 개인 학습자들 간의 요구와 동기, 접근 가능성, 교육 내용, 교육 방법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 넷째, 지역 사회와 조직, 개인의 문제와 관심, 가치, 기회들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모두 각자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사회적 상황에 의해 생성된다. 다섯째, 환경과 조직,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프로그램이 결정되며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 모든 요소의 다양한 요구와 목적, 가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은 이처럼 환경과 조직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기획할 때 고려해야 될 환경 요인을 도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심리적인, 또한 정치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한 개인, 조직, 지역 사회와 또 이 문제점과 관심, 기회, 가치들이 다 상호작용하면서 개발된다는 이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 분석입니다.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목적, 기관의 주요 사업, 조직 현황 등을 분석하며 조직 분석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별로 살펴보면 세 가지 구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속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예시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거고, 설립 목적은 평생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미션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국민 평생학습 활성화. 비전은 온 국민 평생교육 안전망. 핵심 가치는 공공성, 도전성, 혁신성, 신뢰성. 주요 사업은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한다. 뉴 노멀 대응 평생교육 체제를 개선한다. 경영혁신 사회적 가치를 강화한다. 조직 구조도입니다. 이사회가 있고 원장이 있고 감사실 있고 그 밑에 기획본부, 정책본부, 학력인증본부, 디지털본부, 학교, 대학, 평생교육본부, 또 기타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보면 조직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은 경쟁자, 학습자, 공급자, 정부, 금융기관, 지역사회 등의 과업 환경과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국제적 등의 일반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변화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와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케네스 안드류 박사와 스탠퍼드 대학에서 1960년대와 70년대 포춘 500대 기업들을 연구하면서 얻게 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알버트 험프리가 교환한 경영 환경 분석 방법입니다. 지금 매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스와트 분석의 특징은 조직의 외부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와 위협 요인, 또한 조직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경영 환경 분석 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스와트 분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기에는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스와트 분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와트 분석이 있다는 것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론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